98페이지 이후부터가 어디냐면은 이제 114페이지까지 98에서 114페이지까지 내용이 98에 114페이지 그 주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관리 관리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죠. 뭐 두 문제가 나오면 땡큐 파트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두 번째가 부동산 마케팅. 보통 한 문제, 평균적으로. 부동산 개발. 보통 두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용. 거의 안 나오죠. 0문제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6회 때는 개발이 4개가 나와가지고 좀 유난히 비중이 높았지만은 평균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공부를 하시면은 4문제 푸는데 출제위원들은 이제 4문제니까 기본적으로 4번 걸려서 풀라는 뜻이거든요. 몇 분 걸릴까요? 알시만 하면 그거 한 1분 안에 다 풀어요. 이거는 다 맞아야 돼. 10점짜리 최소 해당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복구하는 방법은 그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이 파트는 뭐 막판에 하셔도 돼요. 한 6월달 넘어가서 뭐 유학집 나오면은 그때 기준으로 해서 후다닥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이제 없을 정도로 맨날 패턴은 이제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선은 98페이지 이용파도 여러분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다른 데든 뭐 다 하다 보면 섞어서 나오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주로 나오는 관리, 마케팅, 개발 요걸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책은 이제 거기 101페이지에 101페이지에 제2절에서 관리가 출제가 되는데 관리도 거의 90% 이상 출제되는 비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파트가 이제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관리라는 말은 뭐 직감적으로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관리라는 단어가 관리 거기 의의가 나옵니다. 관리란 이제 대상 부동산이 최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관리란 개념이 생깁니다. 취득도 안 했는데 관리란 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유지, 개량, 보수 있죠. 유지, 보존, 개량 이 부분이 전부 다 뭐랑 관련되는 거 그 다음 운영이죠. 운영. 그러니까 투자의 단계가 취득, 운영, 처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관리란 것은 취득하고 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관리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뭐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관리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드물게 지문으로 하나 정도 나오는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 등으로 관리가 필요성이 증대된다라는 식으로만 언급되기 때문에 목차 보시면 돼요. 도시화 있죠, 도시화. 도시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지역에 인구들이 점점 증가되는 현상을 도시화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땅은 늘어나지 못하죠. 땅 부중성도 늘리지 못하는데 인구는 점점 늘어나잖아. 도시화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마련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용도가 주거용인데 그리고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나온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짓다 보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건축 기술의 발달은 많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부동산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재 소유자의 증가죠. 부재 소유자란 말은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 소유자가 없죠. 부동산 소재지는 평택에 있는데 그 소유자는 저기 우간다에 있어요. 그 우간다에 있는 분이 평택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럼 맡기겠지 누구한테. 그래서 저한테 맡기면 참 좋은데 저한테 맡기면 부동산이 황폐화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 등의 이제 요구로 인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된다라는 식으로만 아시면 돼. 뭐 상식적인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부동산 관리의 이제 종류, 분류라고 나오는데 내용상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부동산 관리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이제 뭔가 좀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거기
어쨌든 책에 보면은 부동산 관리 종류라고 나와가지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관리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관리 방식에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오른쪽까지 나와 있고요. 기타적인 활동들이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관리 2번 내용하고 3번 내용이 부동산 관리 파트에서 출제되는 90% 비중입니다. 거의 대부분 2번과 3번에서 나오는데 조금 더 나중에 첨가해드릴 내용이 있지만은 첫 번째 그 큰 2번에 대한 논리가 부동산 관리를 분류하는 체계 중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에요. 뭐를 관리하는지, 요걸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 그 복합 개념으로 내용을 전개하거든요. 복합 개념이란 말은 종합적인 사고만 하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부동산 개념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죠. 복합 개념이란 말은 몇 대 측면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너무 오래됐죠? 3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뭐 지금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11월, 12월 달은 앉아 계신 연습하고 그 한번 몸이 알아야 돼. 한번 적응하시는 과정 중에. 그리고 이제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체제 보완제하고 가해순전후만 그나마 좀 그런 거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뭘 관리합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학문 부동산학적인 시각이 종합적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3대 측면으로 논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제 그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나온 거 있죠?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법률적 관리. 이 법률적 관리를 보존 관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물리적 또는 기술적 관리라 그러기도 하죠. 경제적 관리를 경영 관리라고 딱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 이제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 경제 기술이야. 그리고 이거를 협의랑 광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협의란 말은 좁은 의미의 관리겠죠. 법 경계 중에 어느 게 협의로 볼까요? 약속입니다. 이것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기술적. 좁은 의미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관이 기술적을 말해요. 광의는 이제 복합 개념이라 해서 전부 다 다루는 게 광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관리가 협의의 부동산 관리를 아느냐는 것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내용이잖아요. 그럼 각각의 우선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별건 아니라 법률적 관리라는 것은 법적인 조치 있죠? 법이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개념할 때. 법이란 말이 나와요. 법과 법적 조치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면은 법률적 관리고 경제적 관리는 수익과 관계되는 표현이 나오고요. 수익성.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적 관리는 이제 기능적, 물리적, 기능적 이런 표현이 나오고 물리적, 기능적 부분과 관련들은 하자를 예방한다든지 이에 대한 조치. 어쨌든 이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내용이잖아. 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분류하는 방법인데 그럼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죠. 올해도 이 부분이 있는데 뭐가 나와요. 뭐 나오고 이거는 법 경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측면에 대한 논리입니다. 근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법률적이란 말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민법을 완벽하게 아시게 될 거야. 민법은 언제 정도 완벽할까요? 시험 당일날? 그리고 공법도 완벽해질 거야. 언제 완벽해질까? 시험 당일날? 이런 식으로 법률적, 공법적인 측면과 민법을 통한 사법적 측면이 항상 완벽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가 어떤 이런 측면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다 아시게 돼요. 다만 이제 법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내용들은 거기도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뭐 각종 계약이라든지 뭐 예약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되는 조치 등을 말하고요. 권리 분석, 뭐 권리 조정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법률적인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권리 분석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철학적 느낌 들어요? 아니면 우주적 느낌 들어요? 법률적 느낌 들으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저런 거 있죠. 뭐 용도 지역의 변경 상황, 토지용 규제의 변경 상황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측면이야?
법이지. 다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내용.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임차자들의 어떤 뭐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어쨌든 다 하면 다 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공법을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 경제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 이제 돈이죠, 돈. 그래서 회계 관리라 그러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그 수지 관리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수익과 지출이죠. 회계 관리. 그리고 사람과 연관되는 인력 관리. 인력 관리는 이제 사람을 이제 관리자를 고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퇴출 이런 과정 등이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은 경제적 관리로서 인력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사람 관리는 기본적으로 뭐다? 경제적 관리야. 그리고 이제 이 투자론 공부하시다 보면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경제적 관리 성격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익분기점 파악한다. 이윤국대점 파악한다. 투자 분석한다. 이게 전부 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술적 부분에 대한 논리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위생관리. 청소 같은 거 하는 거죠. 위생관리. 그 설비.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은 이제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 같은 거 하는 거. 그 보존. 아니, 보안. 보안 관리가 초창기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이거는 법률 경제 기술 중에 무슨 관리에 해당됩니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게 아마 4회인가 아마 2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무슨 관리에 해당될까?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1번 기술적 관리, 2번 우주적 관리, 3번 철학적 관리. 무슨 관리일까요? 기술적 관리야.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고가 날 걸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안 관리가 됩니다. 보안 관리는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보존 관리가 이제 뭐 나오는 경우도 있어. 보존 관리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죠. 조경 같은 거, 화단 가꾸고 막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위설 보호라 그러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내냐면은 계약 관리, 회계 관리,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뭘 물어봤어요? 뭐, 생각할 시간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온 거를 말씀드립니다. 계약관리, 회계관리,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X잖아. 지금 오픈북이야.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회계관리,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 맞는데 같이 묶어서 나온 게 계약관리를 집어넣었잖아요. 계약은 뭐다? 법률적 관리야. 그러니까 틀리게 나올 때는 관리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경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살짝 꼽사리 껴가지고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4회 때 정답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은 다음 중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경제적 관리란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 대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위 이렇게 나왔어요. OX. X죠. 물리적, 기능적과 관계된 조치에 대한 예방 행위니까 이게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관리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등등등등.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계약관리 등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X죠. 이렇게 등등등에 대한 논리.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문도 짤막짤막해. 1, 2, 3, 4, 5번, 5번, 1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은 하늘이 무너져요. 이렇게 등등. 법경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등등. 겨울철에는 위생관리를 좀 덜 해도 되죠. 개인적으로, 사람이. 물론 여름에는 엄청 더웠어요. 제가 이제 차가 있긴 있지만은 차를 평소 안 타려고 학원들마다 주차장 시설이 마련돼 잘 부족해서 다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올해는 너무 더워서 차를 타고 다녀요. 특히 집에는 에어컨이 설치를 안 했어. 이사 가면서 그분이 에이씨 뭐 설치하냐 나중에 또 시간이 이삿짐 센터 용기를 쓸 때 6년 전에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별로 안 더웠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찜질방 생활을 많이 해서 잠자다가 뛰쳐나와서 안 되겠다 찜질방 가자. 저희 동네 찜질방이 좋은 데가 있어서 자동차를 엄청 타고 다녔죠. 여름에는 그래서 위생관리 좀 했던 것 같아. 매일매일 샤워를 했죠. 근데 겨울철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겨울철은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조금 들어야 되는 것이 이 부분과 연관되죠. 저희 집은 설비 관리를 저는 거의 다 못해요. 형광등은 그분이 다 갈아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형광등 못 갈아요. 그것도 못 갈아! 이씨, 와! 그래서 탁탁 갑니다, 이렇게. 대단해요. 냉장고도 한 손으로 들고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보안 관리도 전 잘 못해. 초인종도 좀 가만히 있고요. 궁강궁강 해도 저는 가만히 그분이 올라가서 맞짱 뜨고 있어요. 이렇게 등등. 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적 측면도 다 넘어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등등. 좀 바보예요. 바보. 집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경기 이렇게 보시고요. 대단히 쉬울 겁니다. 단독으로 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주제 밑에 3번의 관리 방식 있죠. 요거랑 같이 섞어서 나오든지, 그러니까 왜 관리 내용하고 관리 방식은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올해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쉽죠. 부동산 관리의 방식. 그러니까 저것은 뭘 관리합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라는 겁니다. 다만 관리 방식을 할 때 분류하는 기준이 누가 관리하느냐라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몇 가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신 것처럼 자가관리. 자가관리. 이 자가관리라는 부분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직접관리, 그리고 자치관리, 뭐 자연관리, 뭐 자기관리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유자 있죠.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은 경우 관리 방식이 자가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자가인데, 근데 1회 때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가장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럼 보기 1번이 자가가 있었어요. 2번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김가. 3번 최가, 4번 황가망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가관리, 뭐 단독주택 같은 것은 자가관리 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이제 뭐 간접관리, 외주관리 막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는 다른 거죠. 소유자는 이제 소유하고요. 관리자는 이제 경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관리 방식에 해당되는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는 뭐 할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관리자한테 맡겼으니까 소유자는 우리 시험 표현을 해볼까요? 초창기 때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근데 그 본업이 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본업에 전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점적인 자가관리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너무 그런 것이고, 이것이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자가가 나왔으면 몇 년 후에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죠. 이게 뭐다? 위탁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세 번째가 혼합관리도 이제 뭐 드물게나마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던 혼합관리 지문은 참 황당하게 나왔는데, 혼합관리 파트는 이제 소유자 있죠?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어떻게 하는 걸 말해요? 같이 관리하는 거죠. 이걸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가가 전통적인 거, 위탁이 현대적인 거, 이거는 과도기. 어디로 넘어가는 걸까요?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잠깐 언급했어요. 시험 문제는 특히 잘 준비하실 것은 자가하고 위탁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랑 위탁을 준비하실 때 그 책에도 나온 것처럼 그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단점은 안 보셔도 돼. 왜냐? 자가 관리의 장점은 위탁 관리에 뭐가 돼요? 단점이 돼. 위탁 관리의 장점은 자가의 단점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서로 교차되고요. 뚜렷한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섞어서 나오다 보니까 지문들을 이제 뭐 정형화된 것만 등장하는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구두사항으로 표현할 때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 기밀 보안 유지 면에서 유리한 관리 방식은 어느 것 같아요? 그쵸. 기밀 보안 유지 참 많이 나온 내용이죠. 근데 기밀 보안 유지 유리한 것이 자가인데 그걸 위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등등등. 비자금은 자가 관리해야 돼, 위탁 관리해야 돼요? 자가 관리해야 되지. 그 두 분이 동산 상태에서 사귀고 있다가 한 사람이 군대 입대했어요.
사귀던 사람을 친구한테 위탁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멀리서나마 담장 밖에서라도 자기 본인이 자가 관리해야 돼요? 위탁 관리 하잖아요. 잘못된 만남이 나타나서 노래가 나오죠.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편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왜냐 중력 모형에 의해서 멀어지면은 유인력이 약해져서 헤어지게 돼 있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관리면서 유리하다 뭐겠어요? 전문적인 관리면 유리하다. 그렇죠. 위탁이겠지. 전문적인 이런 말 나오면 다 위탁입니다. 위탁하는데 자기보다 능력이 그 분야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한테 맡길 겁니다. 돈 주면서 맡기는 거니까.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어느 건 뭘로 나왔을까? 지금 자가랑 위탁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자가는 무슨 뜻이 혼자 다 하는 거라니까? 혼자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종합하는 혼자 다 하는 거.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이거를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위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더라고요. 위탁은 종합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위탁은 분업화란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각 분야마다 전문 분야한테 맡기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관리면서 유리하다. 합리적이다. 위탁.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효율적. 위탁. 그 분업화. 그러니까 이제 전문화, 전문, 합리성, 효율성, 분업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다 위탁이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혼자 다 해번지는 것은 자가관리가 돼. 종합이란 말. 그리고 뭐 애착심이 강하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자가지 내 거 내가 관리하니까 애착심이 강하다. 위탁은 남은 거 하는 거니까 애착심 없고 계약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착심이 강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그것도 자가잖아.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자가관리가 되는 겁니다. 걸치지 않으니까 등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저거 있죠. 관리비가 나왔어요. 관리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관리비 안정화.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는 뭐 기밀 보안 유지 유리하다, 전문적 관리하다 이런 거 금방 풀 수 있는데 버 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다는 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리비 안정하죠. 이 관리비를 안정한 요 말이 뭐냐면은 위탁관리에 전형적이죠. 자가관리는 이 안정화가 될 수가 없어. 안정이라면 진폭이 작다는 뜻이거든요. 좀 공부 시간에 안정화를 도모한다. 자녀분들한테 공부 시간을 자율에 맡겼다. 자가관리에 맡겼다. 하겠어요? 자녀분 TV 시청을 자녀한테 직접 맡겼다. 그러면은 24시간 TV 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분은 집에 TV를 설치를 안 했죠. 요즘 TV도 없고요. 에어컨도 없고요. 그냥 서로 퇴근하면 서로 마주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실에 앉아서 이러고 이게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한 12시 넘으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다시 새벽 4시에 들어오죠. 주말만 되면은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 죽겠어. 이렇게 등등등. 안정화란 말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외주 관리해야 돼요. 통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관리 안정화 이거를 자가로 오해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매너리즘 방지면에서 유리하다.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거죠. 타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24회도 이거 정답으로 여기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매너리즘 방지면 유리한 것은 뭐죠? 위탁관리야. 이걸 자가관리로 낸 적도 있었죠. 자가관리는 매너리즘의 극치죠. 본인이 직접 하려다 보니 나중에 자꾸 이렇게 합니다. 좀 이따 나중에 그게 1년 지났죠. 나중에. 근데 계약에서 움직이는 그 관리자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여력이 없죠. 나중에 손해배상 규정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타성의 점을 방지한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옛날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관리의 장점이겠어요? 위탁이라는 게 장점이고 또 옛날 초창기 지문인데 그리고 회사 체제를 봤을 때 자사 어떤 회사 참모 체계가 단순해진다. 이것도 무슨 관리의 장점일까? 위탁 관리. 회사 조직 체계가 단순해진다 했을 때
요것은 관리 파트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슬림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쭉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출제된 게 일반적인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거의 공부 안 하셔도 대충 이제 직감적으로 맞히시더라고요. 아까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애착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가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좀 황당하게 나왔던 부분이 지문으로 혼합관리가 나왔는데 혼합관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자들이 그동안의 관행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유자들은 주로 기밀이 유지되고자 하는 본인이 하고 싶죠. 그럼 어떤 부분을 관리한다 그랬냐면 저거 법경기 중에서 기밀이 유지되는 거 계약이라든지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싶어? 소유자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은 소유자가 하고 관리자한테는 주로 좀 저런 거 있죠. 설비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관리자한테 맡기는 형태가 혼합관리의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관리자는 그 경제적 부분과 법적인 측면은 관리자가 하고 소유자는 주로 총소득을 하는 것은 혼합관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을까 틀릴까? 맞지. 어쨌든 같이 하면은 무조건 혼합관리야. 그동안엔 관행을 이렇게 했는데 총수한다는 건 무슨 관리했다는 거야? 기술적 관리죠. 작년에는 기술은 소유자가 하고 법하고 경제는 관리자한테 맡기는 경우 이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관행과 정반대로 냈었어요. 근데 그냥 기술적 관리면 되는데 청소 등을 담당하고 소유자는 돈 관리는 관리자 맡기는 거 혼합관리 형태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 출전이 지금 본인이 청소만 하나 봐. 집에서 돈 관리는 다 그분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일요일날 청소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국가고시에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이 한다. 어떤 형태든지 서로 섞어가지고 법경기를 섞어서 같이 하면 무조건 뭐다? 혼합관리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반적 형태지 반드시 형태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경제적 부분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한테 본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혼합관리 부분에 나왔던 부분은 과거에는 관리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언젠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누가 책임지느냐. 요즘에 언론에 보면은 사건은 발생했는데 지금 원인자가 청문회 보면은 원인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막 보다 보면은 막 우라통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집에 TV가 없으니까 하이라이트만 핸드폰 잠깐 보죠. 집에서도 핸드폰 보지 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어요. 술도 못 마시고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금지나 애들 닮으니까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아휴 왜 사는지. 근데 책임 소재가 그건 자가관리는 분명할까 불분명할까? 문제 생겼어. 자가관리는 1번 분명 2번 문명 뭐요? 분명해 분명.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는 분명할까 불분명할까? 분명하지. 아니 소유자가 돈 주면서 당신 전문가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관리자가 문제 생기 잘못하면 관리자가 책임져야 되지. 그럼 혼합관리는 불명 불분명.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혼합관리는 왜냐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죠. 집에 있는 큰 놈이 시험을 봤는데 25점 맞았어요. 그럼 도대체 제가 책임져야 돼? 집에 있는 그분이 책임져야 돼? 그분이 책임져요? 그래야 되잖아. 떠넘기는 거지? 이렇게인지 저한테 당신 닮아가지고 말이야 놀기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맨날 일요일 날 둘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슨 어묵 먹고 떡 먹고 이제 밤 늦게까지 찜질방 돌아다니면서 밤 늦게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듣다 보면 제 책임이야 이렇게 등등. 말빨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멘트가 잘 나오는지. 그럼 공부나 하지. 공부도 안 한다 그러고 등등등. 그래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것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이 부동산 관리 파트의 90% 이상의 정답이 나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야. 28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맞춤되고 보시다시피 지문도 길 수가 없죠. 세 줄 되는 건 없고 길어봤자 한 줄 반, 짧으면 한 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머지 이제 1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103페이지까지 잘 보시다가 가끔 나오는 부분이 거기 103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관리활동 해가지고 유지활동이라고 나오죠. 유지활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무슨 활동? 일상적. 사고 터지기 미연에 방지한다. 무슨 활동? 예방적. 터진 다음에 사후 조치 유치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유지활동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 끝! 그겁니다. 끝. 그 유지활동이 일상, 예방, 대응인데 중요한 거 예방, 끝.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2번에 임대료 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이제 그나마 나오는 이제 나머지 10% 미만에 해당되는 주제 중에 부동산 관리자가 이제 관리 활동하면서 제일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임대차 활동입니다. 우선은 이것도 한번 잠깐 확인만 해보는 겁니다. 많이 내지는 않지만은 임대차 활동을 하는 건데 임대차 활동할 때 이제 그 용도마다 달라요. 주거용 부동산이 임대차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자가 다 위탁관리 염두에도 하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공업용 부동산 대표적인 주상공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언급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관리자가 용도마다 그 임대차 활동하려면 임차인을 선정해야 돼요.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가끔 등장합니다. 임차인 선정 기준 아무 사람이나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 선정 기준이 뭐냐면은 유대성이 있어요. 유대성이란 말은 이제 그 들어온 임차자끼리 좀 유대관계 형성될 수 있게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데 이제 외국 책 보면은 그 체크리스트를 관리자가 만들어서 인종별 아마 이것이 외국에는 아마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직업별, 성별, 그리고 이제 뭐 취미, 정치적 성향, 종교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유사한 사람끼리 입점시키라는 거야. 정치적 성향과 종교 성향이 다르면은 맨날 다투겠지. 아래층에서는 우회층에서는 옆방에서는 또 왼쪽 방은 맨날 이러다 보면은 북적북적대고 막 시끄러워서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방 있어요?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연예인 중에 수혜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제 유대성이라는 것이 뭐다? 임차인 선정 기준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매산 거예요. 이 가능매산거라는 것은 이제 건물주 있죠? 관리자는 어차피 소유자의 이제 위탁을 받아서 소유자의 재산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이니까, 건물주, 그러니까 소유자의 그 부동산 가치를 매출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제 임차 선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더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건 시험에 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 뭐냐면 적합성이야. 지어진 공장과 적합한 임차자를 들여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상공 해놓고 용도마다 임차인 선정 기준이 다르죠. 유가적 하는데 역사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상업용 부동산만 나왔어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가능매상고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정도만 이제 우선은 이제 유가적, 유대성, 가능매상고, 적합성. 이게 임차인 선정 기준이고 이러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임차자를 선정했겠죠. 그럼 임차자가 뭐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임대차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책에 설명된 건데 개념만 보시면 돼. 주거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다? 총임대차야. 이 총임대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잠깐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첫 번째 줄 중간에 순임대료에다가 경비까지 가산한 총임대료를 임대인한테 지불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경비까지 포함해서 총임대료를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총임대차라 그래요. 이 개념이 나오고요. 비임대차가 있어. 상업용 부동산 비임대차인데 비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임차자가 장사했죠. 임차자가 장사하면은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라 하는 것이 비임대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자 총수입의 30%를 임대료로 책정하자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2월 달에 임차자가 장사했는데 1,000만 원 발생해서 총수입이. 그러면은
임대료 얼마 내라는 뜻이야? 3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임차자가 장사해서 3월 달에 총 수입이 1억 발생해서 임대료 얼마 내라?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30%를 예를 들었을 때 임차자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하라.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죠. 비임대차 개념이. 그것은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요. 우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비임대차 형식과 유사하게 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나요? 그래서 백화점이 대표적이야. 백화점은 이제 입점자들의 이제 매출액의 일정 부분 수수료 형식으로 떼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비임대차 내용이죠. 이렇게 정액임대차가 그 대부분의 상점은 다 뭐예요? 다 정액임대차 하게 돼 있어요. 2년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똑같죠. 등등등으로.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슨 임대차다? 순임대차예요. 순임대차 개념을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총임대차는 구별한 게 있었어요. 아까 총임대차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다 줘버리는 게 총임대차인데 순임대차는 처음에 뭐만 줘요? 순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외에 경비 중에 일정 비중은 임대인과 협상해가지고 순임대에 포함시켜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순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거기 약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순임대차 부분은 거기 이제 내용상 명쾌하지 않지만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차자에게 임대인을 지불하는 방법.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온 걸 제가 보고서 좀 더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를 하겠어요. 순수한 임대료를 우선 지불하고 경비 부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협상해서 순임대료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임대차다라는 걸로 나중에 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한 이게 10% 미만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나마 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임대차 활동이 있는데 용도마다 주상공이 있더라. 근데 임차자 선정 기준은 주거용 유대, 상업용 가능매상고, 공업용은 적합. 그리고 임대차 유형은 주거용 총임대차, 상업은 비임대차, 공업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상공, 유가적, 총비순 해가지고 무슨 구조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임차자 선정 기준은 상업용 부동산만 나왔어요. 그동안에. 우리 시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임대차 유형에 대해서는요. 총임대차랑 순임대차를 구별하는 게 나왔었고 작년처럼 비임대차 개념이 나왔었고 그럽니다. 요거는 그나마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가적, 총비순. 근데 유가적, 총비순을 남겼는데 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유가적이 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유래성, 가능매상고, 적합성, 총임대차, 비임대차, 순임대차 해가지고 주상공에서 이거를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이 90%짜리고 요것을 서포트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98%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 5번의 건물의 생애 주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뭐 나중에 묶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짜리야. 예. 그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문제 반을 하신 겁니다. 뭐 했는데 세 문제 반씩이나 했어요? 어유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대출 상한과 관계해서 그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언제 했는데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나오는 이제 대출 상한 방법으로 원리금융 등 원금융 체증식 뭐 내년도 꼭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화 제도도 이제 시장 구조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오늘 알아듣는 프린트 10번이 그 틀렸다는 거 아까 판서해드린 거 보셨죠? 10번이 이제 X가 아니라 5입니다. 5. 이제 그 X에 대한 논리를 다 지워주시고 5로 바꿔주시고 오늘 하는 프린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셨던 관리 파트 이겁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를 통해서 나머지 관리 그 개발 마케팅 정도 하고 감정평가 파트를 이제 들어가시면서 전체적인 입문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종강을 그 수업을 끝내고 이 추운 날 건강 유념하시고요. 송년회 많이 참석하셔서 스트레스 푸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